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영상수필 온고지신입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요. 설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의미와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수히 많은 인연 속에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평생을 약속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 단단히 뿌리 내린 우리의 인연은 세월 속에 나를 대신할 의미들을 세상에 남겨놓게 되죠. 여러분은 내 뿌리와 가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온고지신은 뿌리와 가족의 의미를 찾아 여정을 떠나봅니다. 바람 뛰고 구름 들고 눈비 들려서 나는 간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긴 곳을 소위 명당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이사동이 이제 그런 곳인데요. 인구 500명 남짓한 이 마을은 산자의 수보다 죽은 자의 무덤이 더 많은 동네입니다. 송요년이라는 분이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것이 1499년입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한 5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은진석 씨들이 이 자리에 무덤을 쓰고 또 이곳에 그분의 후손들이 산다는 것은 조상 섬기는 것이 또한 그 가계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최선의 일로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떠난 이를 기억하고 뿌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 강인한 생명력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가족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성씨는 5,582개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뿌리공원에는 총 244개의 성씨 조형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뿌리공원만의 특색 있는 이 조각품들은 어떤 문중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 조상의 얼과 그리고 우리 뿌리, 민족의 결애를 위해서 좀 더 특색 있는 조각 공원을 만들고자 이 뿌리공원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경주이씨 시조는 이 알자 평자이시고 기원전 117년 하늘에서 박바위에 내리시어. 네, 이것이 저희 경주이씨 조형물입니다. 문중의 번영과 화합 단결을 기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경주이씨 부정공파 20세손, 바로 제 학녀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예전엔 이런 걸 알아야 내 조상, 내 뿌리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 당시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펼쳐졌던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파리 해방직구에 상파선이 막히는 바람에 언니들이 나는 안 나온 줄 알고 삼촌 되는 저희 작은아버지 김광희 씨와 그리고 형 되는 김순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00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누이 동생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허연철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40년 세월, 희끗희끗한 허연철 씨 모습에도 세월이 내려앉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오빠 철자만 하는 게 끝자. 철자 하나, 그거 하나. 비 오는 날 헤어졌다는 거 하고 흐린 날 기가 막히지.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기억하면 못 만났지. 내 동생 탁 봤는데 엄마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야.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주 그냥 통곡을 한 거 아니에요? 울분을 터뜨렸지. 어디다 터뜨렸어 내가. 여보세요? 나다. 네. 오빠 어디 건강하세요? 나야 건강하지. 응. 나야 건강해.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이나? 점심은 맛있게 잘 먹었어. 노년은 내일이 없대야. 그러니까 열심히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오빠.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프지 마시고. 너도 미투. 미투.
족보는 한 집안 인물들의 산 역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 뿌리가 든든한 근간이 돼주겠죠. 과거를 알고 오늘의 나를 알게 하는 족보. 이 족보를 만드는 전국 유일의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참 지켜오고 있어요. 족보 고서 전문 인쇄소죠. 아, 상당하네요. 나가면서 이쪽에는 자기 이 족보는 책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어리고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 대대로 누군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고, 이것을 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구 보존해서 뿌리 삼아 보고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구멍이 있는지, 이분 누구실까요? 김구 선생님의 족보가 써져 있어요. 자, 최고 있죠? 그 옆에 보면 호가 단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몇 대 손에 누구의 몇 대 손 이런 것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은 어느 분인 것까지만 알고 이제 몇 대 손까지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알려줄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조상이 누가 있고 그런 걸 알다 보면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족보 박물관에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서 평유실을 좀 봤었는데 거기 윤봉길 의사님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좀 같은 서예구라 이러면서 처음에 그랬는데 뜻도 같으니까 많이 신기했어요. 복잡한 세상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지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불입니다. AI 투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수익금을 쏠쏠하게 챙겨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마음을 간사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극성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려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만 챙긴 후에 먹튀를 하는 아주 고약한 사기꾼 업체들인데요. 수익금이 생겨서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다른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고객센터는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업체에 사기당한 피해자만 무려 80여 명, 떼인 투자금은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지만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누리꾼들도 이런 사기꾼들에게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요구한다. 100% 사기입니다.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사기 처벌도 그만큼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SNS와 오픈 채팅 등으로 AI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사기꾼들 모두 멈춰 단호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빨간 신호 지나 노란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란불은 대형마트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로 장 보러 가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보기 마련인데요. 늘상 이렇게 둘째, 넷째, 일요일로 기억됐던 휴점일이 최근 평일로 변경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의무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무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요일에 장을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트 근로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누리꾼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트에서 일할 때 주말에 쉬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도 없어지겠네. 주말에 마트를 여는 게 더 좋긴 하지만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은 됨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지역경제 상생 발전을 고려해서 만든 의무휴업제도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요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의. 자, 노란 경고등 밝힙니다.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록불은 신용카드입니다. 매의 눈썰미다 이런 표현 많이들 쓰시죠. 바로 이분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 김민규 경위의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피의자를 이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한 겁니다. 보통은 담배를 한 갑씩 구입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이 담배를 3차례에 걸쳐서 한 보루씩 사는 게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수상하긴 하죠.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김경희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때 형사의 촉이 발동해서 무려 8분여의 몸싸움 끝에 그 자리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녹색불을 아주 환하게 켤 수 있을 만큼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누리꾼도 감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형사 눈앞에서 딱 걸렸네. 도대체 왜 다른 사람 카드를 쓰는 거야? 경험에서 우러나온 촉에 범인을 제압하는 강인함까지 형사님 리스펙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규 경위님처럼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초록불을 환하게 쭉 밝혀드립니다. 자, 빨로초 이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가족 전체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5년을 넘게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택 보유 열망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 박우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영원 대전시 지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흔히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이제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내 집 마련이 이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부양을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도적 부양을 통해서 뭐 대출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출, 가계 부채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좀 놓이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정부는 지속적인 부양 대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주택 공급 활성화 등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또 작년까지 시행됐던 제도들이 올해 이제 끝나는 제도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시장의 활성화와 그리고 또 주거 가계 대출 이런 금융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는 펼 거로 보이는데요. 올 초에 이제 1월 10일에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아마 가계 대출과 이제 시장의 활성화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굉장히 어려운 공부. 네, 어려운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올해에도 그래도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업계도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기를 앞두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해 이제 어떤 그 전세 사기 피해 여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같으면은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세 물량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대부분 그 임차인들은 전세를 많이 원하고 있었고 또 근데 임대인들은 또 월세를 냈는데 지금은 역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역시도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한 지금 형태고요. 반면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물량이 넘치고 있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으면서 임대인들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네요. 예. 임대를 원하는 분들하고 이제 임차를 원하는 분들하고 전세냐 월세냐 차이가 있는 거. 임차인들이 어떤 신규 임차인들을 우리 들어와줘야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수 있는데 신규 임차인들이 전세 자체를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경매에 진행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어서 아마 임대인들이 가장 최악의 지금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예, 거래량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1차는 뭐 어떤 거래량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들도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개업공사들이 합격자도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폐업자가 오히려 신규 개업자보다 더 많은 처음 있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져 있고 잠재적으로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개업공사들이 지금 시장에 많은 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은 그러니까 팔겠다는 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겠다는 분들은 발을 빼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제법 있죠. 예. 지금 경매 물건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금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년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채무자들이나 임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왔는데 지금 1년이 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들이 지금 전세 기피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는 그런 지금 악영향도 있고 또 웬만한 지금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 납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티고 있는 한계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중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임대인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어려워서 경매 물건이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보면 경매 물건도 접수 물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에 경매 물건은 늘어납니다. 근데 경매 자체에서 보면 이제 낙찰 가율이라든지 낙찰률 그리고 응찰자 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나오는데 이 물건이 낙찰이 돼서 소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진이 되지 못하고 유찰이 되고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많아지고 물건만 많아지고 네.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경매 내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라는 좀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임의 경매만 좀 본다고 한다면 임의적으로 어떤 권리 관계가 내 부동산에 잡혀 있을 경우에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제도이거든요. 뭐 대부분은 은행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그 은행 대출을 못 갚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거에 어떤 반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을 좀 비교해 놓은 연구 같은 걸 좀 보면 경매 시장이 좀 매매 시장을 좀 선행한다고 표현을 좀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것이 지금 계속 매매 시장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매매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도 우리가 요 지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임의 경매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특히나 이제 대전 지역 보면 임의 경매가 이제 부동산 임의 경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전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전세 사기 부분이 좀 있었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입자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건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제 경매로 좀 가게 되는데 임의 경매가 늘었다는 것 자체는 그 물건이 넘어갔을 때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작년에 보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뭐 2배 이상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왔네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특히 아파트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 위주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월 총선이 부동산 시장의 이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일시 대책보다 대책이 생각보다 시원찮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변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교수님.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하고 선거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면 많은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보편적인데요. 다만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도 종류가 좀 있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습니다. 근데 총선의 영향은 생각보다 조금 덜했던 걸로 나와요, 과거에. 근데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중에 보통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요. 또 기대 심리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금융 자체 이런 부분들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총선으로 선거로 인해서 증폭됐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아마 여러 후보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최근에 뭐 GTX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수도권 중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걸 공약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의 경제 상황,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시장의 어떤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예.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떤 때 이렇게 전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하다 보면 어떤 총선이 있을 때 또 어떤 대선이 있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들께서 어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많이 또 개발 호재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금리라든지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 때문에 어떤 총선 효과가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더구나도 미국에서 지금 연준 금리가 지금 5.5고 우리가 지금 3.5,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이제 2% 정도의 캡이 나기 때문에 과연 그 효과가 계속 있겠느냐. 그리고 미 연준이 과연 빅스텝으로 인상한 것처럼 그렇게 2% 이상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아마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도 분명히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번에 좀 이제 1월 10일 날 정책 발표하는 거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호재인 건 맞아요. 금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취득세랄지 보유세랄지 양도세 부분들이 이게 완화가 좀 되고 정상화가 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시장에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이제 대전, 세종, 충남의 신규 분양 물량이 평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을 판매한다는 아파트 광고도 자주 보이고 또 중도금 뭐 이자가 없다 이런 조건도 보이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 지역의 미분양 물량 어느 정도인지 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장, 예. 준공 이제 미분양도 이제 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준공 전에까지 미분양 물량하고 준공 후의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10월 30일을 기준했을 때 민간 임대주택에서 미분양이 799세대 있었고요. 작년 11월 30일 기준했을 때 747대로 약 52세대가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별로 보면은 서구가 388세대고 그다음에 중구, 대덕구, 유성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구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기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어떤 그 비아파트, 쉽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랄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금 시에서 발표하는 물량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봤을 때 더 많은 물량이 지금 미분양으로 나있다 했죠. 더 쌓인다 이렇게 더 쌓이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준공이 나면 바로 호전이 좀 돼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도 지금 미분양으로 지금 적재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의 심각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부동산 PF 문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의 PF 위기로 연쇄부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태영건설 그 미임금 지급 여파가 전국으로 뭐 확산된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PF 부실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건설사 시행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사업장 그리고 금융기관까지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영건설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PF 시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PF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는 게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니까 이것도 한 2배 이상 PF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연체율이 올라갔다. 네, 그 얘기는 P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1금융권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쓰게 되고 그걸 우리가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본회표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브릿지론에서부터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사업의 어떤 성공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한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라고 할 때는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한 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떻게 보면 건전한 PF사들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좀 파악을 좀 잘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도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금감원에서 각 사업장 그 PF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장 옥석 가리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지금 PF 대출 금액가 각 기관에서 이게 발표하는 금액에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약 134조가 지금 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일명 미착공 상태에서의 지금 그 좀비 사업장이라고 하죠, 일명.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조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금액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일반 시장에서 봤을 때는 PF 문제가 벌써 어떤 그 이미 정리가 좀 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리나 어떤 총선을 앞두고 있게 돼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미룬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PF 당사자들의 어떤 채무자들이 보면 자기 책임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PF를 자금을 거의 PF가 95% 이상 가지고 하기 자기 자본이 5%도 안 되는 사업장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심각성 문제점이 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교육에 어떤 그 전반적으로 PF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다시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부실한 기업은 빨리 속도 있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우선 제도적으로 지금 PF 사업에 대해서요. 좀 명확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보통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이제 연구용을 통해서 이 제도를 좀 정착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40에서 50%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징역 같은 어떤 부실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조금 빠르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안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그전엔 수도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충남 아산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부장님? 어제 이제 그 아산에 우리 그 지부장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금 아산이. 왜냐하면 첫째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들이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아산에 지금 갭 투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갭 투자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3개월 정도 이내에 자기가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나 임대를 놓는 건데 특히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놨을 때 이제 일명 우리가 봤을 때 갭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자기 자본이 5%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자금 가지고 갭 투자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가는 지금 올라가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분양한 물량에서도 보면 분양 그 자체도 미분양이 돼 있고 계약에서 준공에 임박한 아파트들이 보면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까지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장이 아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갭 투자가 지금 그 아산이라든지 뭐 대전 같은 데 들어오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기하고 투자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집값 하락기부터 이제 역전세 상향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다가구에 좀 한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전세 피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전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6천 정도에 들어간다 전세로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보거든요. 네. 근데 2억짜리 아파트가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보존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1, 2천 차이 정도면 솔직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집들이 여러 개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커지게 되거든요. 피해액은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 뭐 한 7, 8년 전에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여기저기 또 있었습니다.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에는요. 갭 투자를 하는 게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동산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법으로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지금은 부정적인 단어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혹은 갭 투자가 된 물건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일정 부분 판단을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데 좀 주의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제 갭 투자다 뭐다 이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피해자 사기다라고 저는 구분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뭐냐면 최소한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기 자본을 30% 정도는 가지고 매수를 해야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지금 보는 부분인데 거의 자기 자본 10%도 안 되는 자본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갭 투자고
깡통 전세가 될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깡통 전세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다가구, 그다음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데서 지금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깡통 전세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 지금 아파트 같은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면 어느 정도 보증금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보다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회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이 시세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그걸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해보고 최소한 80% 주변의 거래 가격의 80% 이상이 넘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90%대 들어가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시장에서는 10% 5% 하락하는 건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80% 미만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도 잘 살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그 상반기 부동산 전망을 일기예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지났으나 기온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는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금 금리 상황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어떤 신호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왔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시장이 좀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주변은 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파트하고 이제 비아파트하고 좀 구분을 해보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 시장하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눈이 내리는데 눈 대신 지금 비가 내리는 지금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상가주택 같은 경우나 시골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예측 불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고 꽃피는 춘삼을 온기가 좀 있는데 아파트 위에 비아파트 쪽은 여전히 동절기를 벗어나기 힘들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한 채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위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